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이 넓은 공터는 바로 김일성 광장입니다. 이 광장은 무려 7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그 주된 용도는 바로 열병식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광장의 바닥은 모두 화강암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열병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미리 작은 흰 점과 숫자들이 표기됩니다. 북한 역사박물관은 이 나라에서 종교적 분위기가 가장 짙은 곳으로 김씨 일가의 투쟁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들의 진실성은 의심받고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김씨 부자에 대한 숭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씨 일가는 마치 인간의 육체를 초월한 존재처럼 북한 전역의 신처럼 숭배받고 있습니다. 필립은 밤에 관중으로서 아리랑 축제를 관람했습니다. 이 축제는 세계 최대 규모라 불리는 북한의 5일 경기장에서 열렸으며 무려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공연의 내용은 매번 비슷합니다. 주로 북한의 발전 역사와 건국 구성과 현대적인 모습을 선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김씨 부자의 신격화된 업적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북한에서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게 만드는 환상을 심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를 향한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목숨을 걸고서라도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국경관리 강화를 위해 감시탑의 높이를 2층 더 올려 경비원들이 더 멀리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자국민이 외부 세계를 보는 것 또는 외부인이 북한의 진실을 보는 것이 가장 중대한 반역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또한 탈북자를 잡는 병사들에게 포상과 휴가를 제공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을 첫 번째 거점으로 삼아 라오스,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향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통신 장비는 외부 신호와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양쪽을 연결하는 중간자가 필요하며 현지인들은 이를 뱃머리라고 부릅니다. 한국에 있는 이소연은 몇 년 전 탈북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녀는 북한에 남아있는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이 보위부에 잡혔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이 부서에 잡히면 평생 감금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사형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여깁니다. 나로 잘못 만나 그렇지. 근데 이빨도 이렇게 뭐 어땠다는 거 봐서 아마 맞으면서 이빨도 다 부러졌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때리면 이렇게 각자로 때려 나무 이 각자 나무 몽인데 이빨을 걸로 때리거든. 그 몸에 그 하려면 뼈가 부서지지 그게 안 부서지고 되냐고요. 그래서 몸이 그냥 절반 남았대. 근데 살아있대. 이소연은 많은 돈을 주며 사람들을 통해 아들을 빼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심지어 뱃머리의 윗선조차도 손을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그녀의 아들은 이미 특별 명단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1년 됐고. 응. 1년 됐고. 알겠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르쳐 가족이 우리나라는 것 같기 때문인데 네. 한국은 좋은 나라 마 가족을 북한에 남겨두고 혼자 한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모두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최근 그의 북한 가족은 유배당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들 역시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비록 뱃머리가 도와주고 있지만 그 여정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외에는 탈북자들을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담당하는 뱃머리들은 그들을 단지 상품으로 취급할 한국을 뿐입니다.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걸 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족의 여정은 중국을 가로질러 베트남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측은 중국 베트남 국경에서 만났고 몇 년간의 고생 끝에 그들은 마침내 베트남의 안전가옥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평범한 농촌 환경이었지만 이곳에 도착한 가족은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우선 좋은 무슨 불 다 없단 말이야. 우리 물 한 설에 떠나면 이렇게 원시도 다 한 물에 숨어 세수한다 소리입니다. 그건 사람 떼숨 들여서 가져오는 기란 말이야. 매번 물을 길어오는데 하루 종일이 걸렸고 당국이 모임 활동을 소집할 때면 그들은 하루 종일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럼 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그래 직장 다니면서 동원 갈 때면 제일 걱정되는 게 물이라마. 그러니까 정말 이 지상 천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모두 아본 사람들은 늦게 먹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며칠간의 휴식 후 가족은 베트남 산악지대에서 라오스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밀림을 횡단할 때는 손전등을 아래로 비추며 최대한 발각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몇 시간의 여정 끝에 그들은 성공적으로 라오스에 도착했고 곧이어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각되어 강제 송환되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안전가옥에 도착한 가족은 드디어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탈출 중에도 약을 소지하고 다녔으며 목숨을 잃더라도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밤에 휴식을 취한 후 리더의 인도로 가족은 마침내 메콩강을 건너 자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어. 내가 자유를 찾은 거야. 감사합니다. 이후 가족은 성공적으로 한국 서울에 도착했고
현대적인 교육을 받으며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주거지를 배정해 주었고 이는 그들이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은 그들과 다시 연락이 닿았고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지옥을 탈출한 보통 사람들의 가장 진솔한 모습입니다. 유토피아의 거짓을 폭로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단지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과 행복한 삶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유토피아라 부르는 그곳에는 쓰레기와 배설물만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북한의 험난한 운명은 김씨 일가의 행위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김씨 일가가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한 사람의 말이 국가 전체를 좌우하게 되는 순간 이 땅의 희망은 매우 희미해졌습니다. 북한의 초대 지도자 김일성은 북한 문명의 정점은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체 사상을 제창했으며 이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그 한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북한의 물질적 측면에서 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지 않고 자급자족을 이루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제품을 수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크지 않았지만 식량을 수입하지 않는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북한은 원래 경작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고 악조건의 기후 때문에 그들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업과 농업의 이중 침체에 직면한 김일성은 대규모 동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초인적인 생산력을 발휘하도록 만들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함으로써 생산 능력의 공백을 메우려는 정책이었습니다. 만약 노동자가 몇 배로 늘어난 작업량에 불만을 표하면 그는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냉전이 완화된 후 서유럽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대출을 제공하는 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군사비 지출을 줄이지 않고 국민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프랑스에서 8천만 유로를 빌려 비료 공장을 건설하고 영국에서 1억 6천만 유로를 빌려 시멘트 공장을 세우며 일본에서 4억 유로를 빌려 중장비 공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결국 상환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1976년에 북한은 세계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때 한반도 남쪽의 한국은 이미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을 실현했습니다. 만약 북한 국민들이 그들의 적수의 생활 수준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불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다른 방면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마침내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은 핵무기 계획을 일시 중단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으며 2000년에는 김정일이 한국 지도자와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과 세계의 관계가 완화되었으나 북한은 곧 완화된 관계가 다른 나라의 경제 지원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주로 투자자들이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에 투자하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김씨 일가의 한마디로 공장이 몰수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과 세계의 관계는 다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북한이 세계 3위의 불법 상품 수출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국제 범죄자들이 북한에 의지하며 북한은 이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의 지하 무기 거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이 자금은 북한이 대규모 군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고 김씨 일가는 이 돈으로 마이바흐 차량을 계속해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김씨 일가는 여전히 행복한 삶을 약속하며 대중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